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올 여름 이 각종 기록을 모두 갈아치울 정도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서울에서 사상 첫 9월 폭염경보가 발령되고 기상관측일에 가장 늦은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는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전문가들은 역설적으로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은 이 최악의 무더위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토닥토담은 추석 연휴를 맞아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그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기과학 전문가이신 분인데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천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추석 연휴인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좀 약간 무거운 주제가 됐네. 네. 좀 아주 그 심도 있는 이야기 좀 기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오늘 그 특집으로 꾸민 주제는 바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8월은 압도적인 1위로 기상관측 이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8월 전국의 열대야 일수는 기상관측 이후 처음으로 11위를 훌쩍 넘었습니다. 열대야의 본거지인 싱가포르보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높은 날이 31일 중 20일이나 됐습니다.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다던 서울엔 고작 1.6mm의 비가 내렸고, 반대로 전북엔 당초 예상보다 2배가 넘는 양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기후변화로 날씨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 사망으로 신고된 사례는 모두 22건, 온열 질환자 신고도 2,5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 35도 이상 일수는 8, 90년대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파멸적인 피해를 줄이려면 대책이 시급합니다. 특히 고연령층, 실외 노동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 지원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앞으로의 여름들은 분명히 이번 여름보다 더 뜨거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두 분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올여름은 어떻게 나셨습니까? 이 더위를 우리 M장은 어떻게 나셨어요? 아, 진짜 너무 더웠습니다. 예. 그 덥기도 더운데 습도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저는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던 것 같고, 네. 밤에 잠들기에 정말 힘들어서 건강 이슈도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또 이제 요즘 달리기로 살 뺀다고 달리는데 이 폭염에 야외에서 달리면 큰일 나요. 이게 시간이 계속 아침에 시간이 당겨지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8시 이후에는 못 뛰게 되더라고요. 어. 아침 8시 이후에도 더워서 뛰지를 못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저는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되게 습하고 그렇잖아요. 날씨가 좀 이질적이었는데 어머, 이게 우리나라 날씨가 돼버렸구나.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봤는데 뭐 베트남이나 뭐 말레이시아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보다 덜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단 힘들었고, 제가 아이가 아직 좀 어리다 보니까 에어컨을 또 안 틀 수도 없어요. 애가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거든요, 집에서요. 네. 그래서 전기세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저는 그 역대 가장 더웠던 해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게 1994년이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그 저는 94년 어떻게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해. 네. 기억나요. 근데 제가 그때 9옥의 옥탑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열 이런 게 뭐 거의 9옥이죠? 9억이 아니야. 9옥의 단열이 거의 안 되는 옥탑방에서 살았는데 거의 쪄 죽는 줄 알았던. 그때 뭐 진짜 근데 올해가 그때보다 네. 이게 폭염일수가 길어서 그런지 더 더웠다는 느낌이 오는 게 올해거든요, 사실. 네. 근데 올해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올해 뭐 계속적으로 지금 뭐 기후 이 지구 온난화가 이제 강화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작년에 이제 엘니뇨 해였어요. 네. 엘니뇨 해는 뭐 보통 좀 자연적으로 좀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올라간 게 올해 들어와서는 엘니뇨가 다 사라졌는데도 그 해수면 온도가 거의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연의 변동성 또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 이게 합쳐져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고 조금 전에 들었던 오디오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앞으로를 내다보면 올해는 그나마 시원했던 여름이 될 것이다. 너무 끔찍하다. 가장 살떨리는 얘기가 예. 사실은 이건데, 네. 그죠? 그 얘기를 좀 이따 좀 해보도록 하고 올여름 최악의 무더위 이것과 관련된 기상청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지난 9월 5일 기상청에서 이제 2024 여름철 기후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자, 올여름 6월부터 8월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20.2일로 역대 1위였는데요. 평년이 6.5일이었습니다. 예. 3.1배가 많은 기록이었습니다. 네. 2018년과 아까 말씀하신 1994년이 16.5일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일수가 나온 거죠. 음. 자, 그리고 평균 기온도 1위였습니다. 올여름 평균 기온이 25.6도를 기록했는데요. 2018년에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때 더웠죠. 네, 그때가 25.3도였습니다. 그 해에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2018년이 계속 1위였는데 그걸 제치고 여름철 평균 기온 역대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당 강수량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너무 무더웠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습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자, 비는 장마 기간에 좁은 영역에 강하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랬죠. 네, 올여름 전체 강수량의 78.8%가 474.8mm인데요. 장마철인 6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쏠림 현상을 보였다고 하고요. 이 비율은 1973년 이래 가장 큰 비율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해수면 온도도 최근 10년 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가 23.9도로 최근 10년 중 1위를 기록했고요. 평균이 22.8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1도나 높았던 겁니다. 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극단의 날씨가 이제 증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예전에 과거에 뭐 빙하기, 간빙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건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죠. 자연 스스로가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되는 속도가 1000년에 1도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지금 100년 만에 1도로 상승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빠르게 지금 기온을 상승시킨다. 자, 이건 뭘 의미를 하냐면 기후가 균형을 딱 잡고 있었는데 10배나 빠르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균형이 무너지게 되겠죠. 네.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이 기후가 불안정하게 되고 기후가 불안정하게 되니까 극단적인 날씨는 증폭을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98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날씨, 뭐 홍수, 가뭄, 폭염, 뭐 태풍, 뭐 이런 것들 한 200개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900개를 돌파를 했어요. 예. 우리는 고작 1도밖에 상승을 시키지 않았지만 지난 40년 동안에 극단적인 날씨는 이미 4배 이상이 되었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를 않으면 이 극단적인 날씨는 더욱 더 증폭적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야기 속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1994년도 엄청 더웠고 네. 2018년도 엄청 더웠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의 무더위가 네. 그때의 무더위하고 좀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 트렌드를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온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도가 상승이 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한 7%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우리 뭐 그냥 더위라고 하지 않고 무더위라는 그 표현을 쓰잖아요. 찌는 듯한 더위. 다 이게 그냥 온도가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습도가 높아지는 그렇죠. 그러한 고통들. 이게 우리 피부에서 땀이 나오고 땀이 이제 증발을 하게 될 때 열을 쫙 뺏어가는데 습도가 높으면은 이 땀이 증발을 잘 안 하니까 그렇죠, 굉장한 그렇죠. 고통에 이제 그래서 지금 점점 더 이 습도가 높아지는 이러한 무더위 속으로 들어간다. 온도 올라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습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극단적으로다가 35도에서 습도가 100%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 피부에서 그 땀의 증발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한 조건에서는 한 5-6시간 만에 사람은 죽게 돼요. 예. 그런데 그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건 이론적인 온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데서 종종 그러한 온도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증기 증가와 함께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낮 기온 올라가는 것보다 밤 기온 올라가는 게 한 2배 더 빠릅니다. 아 그래요? 예. 밤에 훨씬 더 빠르게 지금 기온이 상승되니까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폭염 날수 증가하는 것보다 열대야 날수가 증가. 폭염은 이제 낮 기온이 올라가는 거고요. 열대야는 밤 기온이 올라가는 건데 밤 기온 올라가는 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폭염은 한 2배가 늘어나는데 열대야는 한 5배 정도 더 늘어난다. 그래서 올해가 그나마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근데 우리가 폭염 같은 경우는 낮에 활동하는 중에 뜨거우니까 우리가 뭐 도망이라도 가고 뭐 어떻게라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열대 같은 경우는 누워 자는 중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니까 훨씬 더 고통스럽죠. 네. 근데 이게 기온 상승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한데 네. 과연 우리나라가 다른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서 좀 더 심한 건지 아니면 비슷한 추이인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동일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마다 다 다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될 게 이 기후의 이러한 어떤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회복력이 또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회복력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좋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굉장히 뚜렷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극단적인 날씨가 일어났다. 지난 100여 년 동안의 관측 자료가 있는데 100여 년 동안 자료 다 뒤져보면 태풍 있었죠, 가뭄 있었죠, 폭염 있었죠, 다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안 망하고 잘 지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회복력, 탄력성이 좋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보면 중위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이 지역에서 바로 식량 생산 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게 듣게 되는 소식은 뭐냐면 어디서 주로 일어나냐? 그러니까 저기 북아메리카 서부 캘리포니아 이쪽 맞아요. 걸핏하면 산불 나는데.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남유럽. 이거 예전에 여기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는 자연의 변동성이 굉장히 이게 좁잖아요. 네. 자연 이 변동폭이 작으니까 이런 지역은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 신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뭄이 들었다는 몇 교씩 가뭄이 들고 뭐 산불이 한번 붙었다면 몇 교씩 일어나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는 이런 잘 사는 지역에 이런 재난은 많이 접하는데 실제로 열대, 아열대 이 지역은 항상 여름이고 자연의 변동폭이 작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이미 굉장히 지금 위험 수준에 다 들어앉아 있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무튼 우리 조상이 아무튼 이렇게 기후 탄력성이 좋은 지역에다 자리를 잡아서 그나마 우리가 고통은 스럽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뭐 무너질 수준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좀 위험한데 잡으셨는데 기후적으로는 계속 괜찮은데 잡으셨네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나라 더 이상 사계절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여름 겨울만 있는 아열대 기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직은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보다 겨울은 한 22일 정도가 줄었어요. 따뜻해졌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름은 한 20일 정도가 늘었고요. 봄 같은 경우는 한 6일 늘었고 가을은 한 4일 줄었어요. 봄은 또 늘었어요? 예, 봄은 좀 늘었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뭔가 봄가을이 없어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봄은 예전보다 한 17일 빨리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을은 예전보다 9일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옛날 봄이 아니고 옛날 가을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봄 가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봄 가을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변동이 크니까 그게 체감될 때 없어졌구나. 이 시기에 그렇죠. 옛날에 이 시기에는 아니고. 봄이어야 되는데 봄이 아니고 여름이 돼버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느끼는 거지. 실제 봄과 가을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있고요. 24세기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어서 진짜 정확하게 그때 날씨가 변한다. 처서 매직 그래가지고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처서 지나면 추워지고 백로
이제 밤에 이제 약간 물방울이 맺히는 백로 이런 것들이 백로도 지났더라고요. 근데 폭염주의보 어제 나왔잖아요. 백로도 지났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약간 무색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 없는 거예요. 24절기?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는 아닌 거죠. 지금 네. 뭐 지난 8월 22일 처서 아까 네. 이야기하셨지만 처서가 지나면은 뭐 모기가 입이 삐뚤어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어젯밤에도 모기는 앵앵거리고 힘차게 아무튼 돌아다니고 오히려 있는. 모기는 요즘은 가을에도 기승을 부려요. 여름에는 오히려 없었어요. 없어요. 뭐 예전에는 아무튼 이 절기로 따지면 8월 22일 지나면은 모기는 입이 삐뚤어져서 이제 끝장이 네. 나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힘찬. 음. 그래서 봄 여름의 이 절기는 점점 지금 빨라지고 있고요. 가을과 겨울과 관련된 절기는 점점 늦어져 있고요. 근데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태적 변화에 따른 그다음에 그 농사를 짓는 거 여기에 맞추기 위해 갖고 이 절기를 정해놨잖아요. 바로 여기에 변화가 일어난다.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 이러한 먹거리 이러한 것들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또한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원장님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네. 그나마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라는 그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는 한번 공기 중에 나오게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류에 따라서 한 수백 년에서 수천 년까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냥 배출되는 족적 얘는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온실가스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햇빛이 매일같이 지구로 이제 내리 쏟는데 그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는다. 그럼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햇빛으로 들어온 그만큼 그대로 우주로 다 빠져나가 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가 우주로 나가는 열을 못 나게 딱 잡아갖고 오늘날 지구 이제 가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 어느 정도 열을 잡냐면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1초에 5개가 터지는 에너지를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나가게 잡아요. 하루면 42만 개의 원자 폭탄이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지구에 잡힌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물론 자연의 변동성에서 약간 뭐 이렇게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전체 트렌드에서는 지금 올해의 여름이 가장 우리에게는 선선한 여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그 유튜브에서 그 우주 다룬 네. 저도 가끔 영상 이걸 네. 보는 게 취미 중에 하나인데 그거 아세요? 네. 수성이 금성보다 태양에 더 가깝잖아요. 네. 네. 근데 수성의 온도보다 금성의 온도가 훨씬 더 높대요. 그럼요. 네. 금성이 지옥도라는데 왜 높으냐면 금성의 대기의 98%인가가 이산화탄소라면서요. 예. 그래서 들어온 게 나가지를 못한대요. 갇혀 있구나. 네, 그래서 갇혀 있어고 금성이 수성보다 더 뜨겁다. 맞죠, 원장님? 수성이 평균 온도가 한 170도 정도 되는데요. 금성이 한 420도를 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네. 그 아주 실증 사례가 금성인 거예요. 네. 그러네요. 이게. CO2. 온실가스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게 이 작은 양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지금 10,000개 중에 4개 있거든요. 네. 공기 분자 중에 이 4개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아. 이게 작은 게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도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실가스를 그냥 온실가스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우리의 몸도 이 급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엉덩이 같은 데 세게 맞으면 멍이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풀리잖아요. 엉덩이에 멍들 정도로 이 급소를 맞아버렸다? 그럼 우리 즉사를 해버리잖아요. 이 온실가스는 지구의 입장에서 바로 이 급소인데 지금 우리 인간들이 이 급소를 갖다 계속 지금 두들겨 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네. 잠깐 방향을 틀어서 하나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다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트럼프가 네. 기후변화, 기후위기는 사기극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네.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몰지각한 발언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물지각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 과학은 항상 증거가 있어야 되고 합리적 논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합리적 그 논리 자체도 우리 약간 부족한 인간들이 만드는 논리 아니에요. 그래서 틀릴 수가 언제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반증과 검증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과학은 어떤 절대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물질의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간이 그래도 이 반증과 검증을 거쳐갖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잠정적으로 받아들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따라야 되는 것이지 미국 대통령의 권위를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이게 과학의 정신이라고 트럼프는 하는 거죠. 몰라서 저런 얘기하는 걸까요? 돈 쓰기 싫어서 저런 얘기하는 걸까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이게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산다,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더 화석 연료를 태웠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이 문명의 기반을 바꿔야 된다. 예. 현 시스템에서도 굉장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저항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서 그거 자주 보거든요. 지구의 역사 영상. 그 보다 보면 한 번씩 이제 이 최상위 포식자인 그 시대를 대표하는 생명체들이 있는데 이 한 번씩 멸종을 겪잖아요. 네. 그 멸종을 겪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더라고요. 네. 기후가 변화하면 최상위 포식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최상위 포식자들은 인간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대멸종이라고 해서 생명이 싸그리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부를 차지했던 생명들은 제법 많이 살아남습니다. 네. 그런데 제일 꼭대기 먹이 사슬의 제일 꼭대기의 생명은 반드시 완전 멸종으로 끝장이 나거든요. 1억 년 전에 이 지구를 지배를 했던 건 공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5번째 멸종이 돼 버리니까 공룡은 지금 단 한 마리도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에 이 또다시 이러한 멸종의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지금 먹이 사슬의 제일 꼭대기 있는 먹이 사슬의 제일 꼭대기 있다라고 하는 건 생태계 전체가 필요한 존재인데 이 생태계가 이제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이제 멸종이 된다. 그래서 6번째 멸종의 대상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요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닥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장유미 변호사, MC 장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특별 초대 손님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양상인지 좀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좀 이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원장님이 앞으로 폭염 일수는 더 늘어날 거고 열대 일수도 더 늘어날 거고 막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얼마나 틀지고 어떻게 뭘 변화시킬 것인지 요거부터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기후 변화 이로 인한 이제 극단적인 날씨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자연 재난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예. 결국 여기서 우리의 물의 문제, 식량의 문제, 그다음에 또 경제까지도 이게 다 영향을 지금 미치게 되는. 뭐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태풍이 포항을 지나게 되면서 그때 포철이 침수를 당하면서 2조 원 이상의 그런 피해가 나버리는 이렇게 이제 경제적 피해도 이제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자연 재난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존의 기반을 이제 흔드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뭐 100년에 한 번 극단적인 날씨 이런 게 지금 거의 매년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이미 되어 버렸고요. 2도까지 일어난다 그러면은 굉장한 이제 그 위험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다. 2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의 소득이 약 19% 감소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그래요?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따지게 되면 약 14%가 감소를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19%의 소득이 감소한다. 이거 아수라장이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예. 지구
평균 기온이 3도가 올라가면 이제 문명의 붕괴 수준으로 이제 접어들게 될 북극 것이죠. 얼음 다 녹아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3도면? 3도 갖고서 이제 녹지는 않는데요. 네. 3도 정도라고 하면 그 일부가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엔의 IPCC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미래를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오는데 우리 인간이 극단적으로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금세기 말에 온도를 한 4, 5도까지 올리면 해수면이 한 1m 올라온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상승을 하는 거냐?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좀 부풀어요.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란드하고 남극의 빙하가 녹는데 그거는 겉표면부터 차분히 녹는 경우 그것만을 계산을 해서 1m 올라간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1m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근데 빙하가 그렇게만 녹지는 않죠. 우리가 사탕을 입안에 넣고 가만히 녹여 먹으면 오래오래 그 사탕이 우리 입안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녹는 거는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금니를 팍 하고 깨트려 버리는 순간 표면적이 순간적으로 확 늘어나면서 확 녹아버리잖아요. 만성이 있고 급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그린란드 그다음에 남극 빙하 연안에 있는 이 빙하들이 지금 금들이 쩍쩍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위성으로 관측은 하고는 있는데 우리 과학자들이 아직 그렇게 깨져갖고 해수면 올라가는 건 정확하게 계산을 못합니다. 그 지역이 깨지게 되면 한 3m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시점을 정확히 몰라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내일 그게 깨진다 해도 과학으로서는 놀랍지는 않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네. 그 인터넷에 한 사진을 봤는데 100년 전에 찍은 사진과 동일한 위치에 가서 찍은 사진 두 개를 나란히 했는데 그 예. 북극 가서 찍은 사진인데 100년 전의 사진은 배 앞에 거대한 빙벽이 이렇게 예. 서 있는데 100년 뒤에 찍은 사진은 텅 비어 있는. 네. 다 녹아서. 예, 다 녹아서 텅 비어 있는. 그러니까 이 얼음이 어는 지역하고 얼지 않는 지역은 이제 극단적으로 사진을 찍어놓으면 대비가 되는데 이제 100년 전에 찍은 거하고 지금 찍어놓으면 완전히 다른 그 네. 풍경이 좀 무식한 나타나게 되는 질문일 거죠. 수 있는데 빙하가 녹으면 그 안에 무슨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게 퍼지게 된다 이런 우려도 그러니까 있는데 그게 얼음 덩어리에서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아. 그 빙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눈이 내려서 꽝꽝 얼어갖고서 된 것이니까 별 네.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동토지대라는 게 있어요. 카나다, 시베리아 저 북극 쪽을 가게 되면 이 동토지대 그건 또 땅이 얼었다는데 그냥 땅이 온 게 아니라 이게 수만 년 동안 식물이 꽝꽝 얼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식물 안에는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이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녹겠죠. 녹기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 메탄이 나오는 것이고요. 메탄이 나오면 기온을 높일 거고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동토지대를 녹일 거고 녹였으니까 또 메탄이 나오고 기온이 상승되고 이거는 사람이 배출한 온실가스랑 아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기온을 높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동토지대가 갖고 있는 이 탄소의 양은 공기가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의 2배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토지대가 지가 알아서 막 녹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거점 이 동토지대가 이 북반구 육지의 약 4분의 1을 차지를 합니다. 엄청나게 넓은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식물만 꽝꽝 얼어 있냐? 네. 아니죠. 이 안에서 뛰어놀던 동물들도 같이 꽝꽝 얼어 있거든요. 지금 메모도 뽑아내면 걔가 네. 돌덩이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살 달리고 뭐 털 달리고 뭐 네. 가죽 달리고 다 이렇게 멀쩡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또 과학자들이 그것도 이제 살을 두지다가 보니까 지금 없는 바이러스가 있네. 그래서 또 그걸 실험실로 갖고 와서 살살 살려보면 또 살아납니다. 네. 아직까지 그렇게 해놓은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지금 북반구 그 면적의 4분의 1 지역이 지금 동토지대인데 거기에 우리가 전혀 면역성이 없는 과거의 바이러스가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SF에서 가끔 저 외계인도 나오죠. 거기. 무서워요. 그렇죠. 얼음에 갇혀있던 외계인도 나오고 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근데 조금 전에 원장님이 기후 위기가 이제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 우리 인류라고 하는 단어를 쪼개면 네. 여기에는 빈곤층이 사실 우선이 대상이 네. 되고 네. 제리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빈곤한 국가의 어떤 국민들이 또 우선 순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로 사실은 일반에서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나타나는 영향을 미치는 순서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이 피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약한 곳부터 이 기후기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물론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다 무너지는 것이지만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음. 지금 현재 G20 국가가 전체 온실가스의 약 한 80%를 배출을 했는데 전 세계 이 기후 피해가 일어나는 건 개도국에서 한 70% 이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전 세계의 소득 수준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체 온실가스의 절반을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가난한 사람, 절반인 사람 10%만을 배출을 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불평등한 이러한 구조가 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예. 그 일은 자기들이 다 버려놓고 완전 입 싹 씻어 너무 모렴치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담이라고 하는 거 이제 매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핵심 이슈가 선진국에서 이러한 위험은 다 일으켰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개도국에서 이러한 피해를 다 본다. 그래서 이게 핵심의 쟁점입니다. 파키스탄 이런데 뭐 자기네는 온실가스 배출한 적도 없는데 홍수가 나서 나라가 3분의 1이 잠겨버리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라고 그렇게 이제 외치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선진국은 파키스탄 니들 뭐 그다음에 뭐 저기 섬나라들 막 나라가 해수면 올라서 없어진다 뭐 그러니까 니들 참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원조를 해줄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직 이 배상과 원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유엔에서 지금 정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배상이 되게 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원조는 이거는 도와주는 하다가 거죠. 안 하면 되잖아요. 걷다가 사고는 선진국들이 다 쳐놓고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는 인도적인 아주 이런 어떤 구원자가 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 오늘날 그래서 세계 현실이 좀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만 국한에서 놓고 보더라도 엊그저께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집계형 결과가 있더라고요. 8월에 전기요금을 얼마나 썼는가,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가, 요걸 집계를 한 거 있는데 제가 주목했던 건 1년 전 8월에 비해서 전기를 덜 쓴 가구가 23%가 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 꽂혔는데 이 무더위에 오히려 전기를 1년 전보다 덜 썼다. 그럼 왜 덜 썼을까? 물론 그 중에는 이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를 좀 그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좀 실천해야 된다고 해서 했던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상당수는 에너지 빈곤층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오히려 직격을 하는 건 바로 에너지 빈곤층이고 더 범위를 넓히면 농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이게 당연히 생태계가 바뀌니까 바로 직격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까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면 난방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냉방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그러네요. 에너지 빈곤층이 그러네, 되는 진짜.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폭염 사망자를 보게 되면 대체로 누구냐면 가난한 노인분들이 쪽방 같은 데서 고립된 맞아요. 상태로 네. 많이 사망을 해요. 거기에 또 하나 더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 땡볕에 이 농가밭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나가서 이거 농사 일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하루 일당으로 사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뭐 택배 노동자라든가 건설 노동자들 이거는 하루 일당으로 사니까 이 땡볕에 나가서 일하다가 또 그렇게 또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폭염으로 인한 이 피해는 우리의 사회의 어떤 건강성, 이 공공성에 대한 이 기반을 갖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적으로 좀 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대비책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합니다. 이제 그 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양식업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가니까 예. 물고기에 폐사를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하던데 생계 기반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일상화되어 버리면 결국 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되는 예, 거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하냐라는 거죠. 예. 그럼 이것도 국가적 과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농가 같은 경우도 매년 기온이 달라지니까 중심 작물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그 노하우가 없는데 계속 재배해야 되는 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기후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죠. 있죠. 네.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유의미한 소송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기후 소송과 관련해서 신청인들, 뭐 아이들도 있고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신청인 측으로 들어간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법적인 쟁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탄소중립 기본법이라는 이 기본법을 법안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천명하고 있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를 당연히 그 방향성으로 가져가고 우리는 2050년도까지의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겠다.
그리고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2030년까지 뭐 탄소 이 수치를 뭐 저감시키겠다.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땐 40%까지 좀 내려보겠다. 이런 게 법안에 담겨 있는데 2030년까지만 있고 이 법에서 천명한 2050년도까지는 구멍으로 있었던 거예요. 공백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하는데 일단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적인 어떤 처분을 하거나 어떤 방향성 지침을 세우기 위해선. 근데 그게 없었으니까 이건 너무 위헌적이다. 이건 헌법 불합치. 당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한을 줄 테니 법을 고쳐라라는 게 한 축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 너무 이 탄소 저감 정책 자체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관련한 또 논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건 정부의 시책인 측면이 있고 행정적인 권한의 범위 내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헌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가 얼마 전에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내용 좀 훑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국제 수준으로 따지면 이제 2050년 이제 탄소 중립이 전 세계의 그런 어떤 그 기준점이고요. 근데 이제 그 중간 목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온실가스를 43%를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 게 국제 그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40%다라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네. 근데 실제로 그건 전 세계 기준이 43%라고 하는 거고 우리 정도 사는 이 선진국들은 다 50% 이상을 줄이겠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65%까지 줄이겠다는 그런 국가 목표를 이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좀 이게 좀 미흡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 면을 이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굉장히 좋지가 좀 않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가 끝난 2027년까지는 매년 한 2% 정도 분이 안 줄여요. 그런데 이 정부가 끝나자마자 9% 이상씩 줄인다라고 하는. 물론 그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부터 연구개발 열심히 해서 그 효과가 자기 임기 끝난 다음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이 말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건 유엔의 기준이기도 처음에 많이 줄이고 뒤에 가서는 적게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과잉으로 쓰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줄이기가 쉽고 뒷부분에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밖에 줄일 수가 없거든요. 다이어트도 초기에 살이 많이 빠집니다. 이게 다 기준인데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안 줄이고 있다가 자기 그거 끝난 다음에 왕창 줄이겠다. 이거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내용도 안 좋은 게 다른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줄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 실용화가 된 기술이 아닌 거로 지금 내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사오겠다. 우리 돈 있으니까 돈 갖고 그냥 그거를 퉁쳐버리겠다. 이것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이거든요. 선진국이 그 기술력 갖고 있고 이런 걸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 돈 있으니까 그 가난한 나라 가갖고 탄소 배출권 그냥 사와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내용도 굉장히 좋지도 않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럼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의 대책이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얼핏 때문에 탄소 배출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그래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아니면 뭐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내가 탄소를 배출한다는 생각은 사실 별로 못 하거든요. 어떻게 배출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 차를 탄다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옷을 입었다 이거 옷 뭐 그다음에 이거 다 만들 때 다 탄소 배출해야 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품 자체가 만드는 과정에서 다 탄소가 배출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거를 다 이제 재생 에너지화를 이제 시켜야만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보통 뭐 일상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는 뭐 에너지를 적게 쓰자, 일용품 적게 쓰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 출발은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감수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것만 개인이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럼 그냥 착한 사람으로 끝나요. 이거 갖고 해결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이 제도화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는 도심부에서 교통 분담률의 거의 절반을 자전거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전거로 차지하면 서양 사람들은 이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인류애가 넘쳐서 자전거 타고 다니냐, 차 안 타고? 그거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온갖 차를 갖다가 시내로 진입 못하도 온통 규제란 규제를 다 걸어놨습니다. 네. 지금 파리 같은 경우는 SUV 차, 그 큰 차를 갖다 6시간 주차를 하면 11만 원 주차료가 나오거든요. 11만 원? 예. 그런데 올해 법이 새로 통과가 됐는데 이제 3배가 돼서 올 10월부터는 33만 원이 나오는 이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아니, 차 몰고 나오지 말라. 이런 그렇죠. 거죠. 그 파리에 그 이달고 시장이 선거 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임기가 끝나면 승용차로다가 파리를 동해서 서로 통과할 거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이런 거를 공약 내세우고 당선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착해서 기후위기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차를 끌고 시내를 못 들어오게 온갖 제도를 다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자전거 타고 시내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만드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뭐 사람이 착해서 세상이 좋아진 적은 없잖아요. 제도가 좋아서 맞아요. 그렇게 된 것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유엔에서도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해야 되는 일 10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목소리를 높여라. 두 번째가 정치적 압박을 가하라. 결국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시민들이 연대를 해갖고 정치가들에게 압박을 가하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선가 보니까 그 아마존 정글이 지금 되게 많이 훼손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지구의 허파가 그 망가져서 산소 배출이 준다.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아마존의 그러니까 식물이 그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게 더 중요한 네. 건데 정글이 훼손이 됨으로써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게 줄어들어서 그게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면서 이제 그 산소를 많이 이제 뿜어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큐멘터리 보면 아마존은 우림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가 그 레인, 비자. 그 아래가 축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거기는 온갖 미생물들이 있어. 미생물들이 그게 이제 거기를 갖다가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또 엄청 나와요. 네. 그래서 산소하고 나오는 거하고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 뭐 그 산소를 또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게 쌤쌤이고요. 실제로다가는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는 곳인데 네. 지금 이 지역을 이제 그 농지를 넓히고 있죠. 산불을 내 갖고 지금 17%를 갖다가 농경지화를 시켰어요. 근데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 거대한 가습기거든요. 그 축축한 물을 쫙 빨아들여서 나무가 그 이파리에서 이제 수증기를 배출하고 그게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구름이 비를 내리고 다시 또 나무가 또 수증기를 이제 물을 빨아들이고 하는 이러한 구조로 돼 있는데 그 이제 나무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건조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한 25%까지 아마존이 파괴가 되면 우리가 이제 초지가 쫙 깔려 있고 군데군데 나무가 있는 사바나 기후로다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다. 아마존이 자연적으로 이제 25% 이상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면 이 지구상의 이 생태적 이제 붕괴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이러한 흡수 능력의 이러한 붕괴들이 함께 이제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줄이는 것도 물론 당연히고 기본인데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든 흡수하는 네. 이 대책도 지금 세계적으로 내지 우리나라에서 강구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뭐 한번 얘기를 꺼내봤던 그러니까 거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온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자연 기반 해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자연 기반 해법 나무를 많이 심자 뭐 그건 당연히 잘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유엔의 IPCC 보고서에서는 나무를 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토양이 탄소를 보유하는 능력을 갖다가 키워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풀어주시면 어떤 의미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시커먼 땅 보면은 기름지다라고 하는데 그게 탄소가 가득 찬 땅이거든요. 기름지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시커먼 땅. 그게 네. 이제 나무가 그동안 썩었고 해갖고 잎사귀가 그렇죠, 썩어서 그렇죠. 그게 탄소가 돼서 토양에 묻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토양이 이 탄소를 갖다 보유하는 능력을 키운다. 그만큼 우리가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고 특히 갯벌 보호해야 되고요. 네. 네. 갯벌이 탄소 잡는 능력 어마어마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갯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거 잘 보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법에서 이 땅을 계속 경운한다 그러죠. 막 이렇게 파내면 맞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탄소들이 막 공중에 막 나와요.
그래서 그 농법 자체도 지금 바꿔내서 이 토양이 어떻게서라도 탄소를 잡는 능력을 키운다. 이게 자연 기반 해법이고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또 사회적 분분을 망갖고 새끼로 잠깐 빠지면 근데 꼭 새끼도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소방국이라든지 네. 가축이 또 그 네. 배출하는 엄청나다고 이산화탄소가 엄청나다면서요. 엄청나죠. 지금 소가 50억 마리인가 거기서 나오는 그게 이제 메탄이 나오는 것이고 그 양이 제법 이제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우리가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또 초지를 사용을 해야 되고 자연을 또 물도 엄청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을 1kg을 생산하려면 물이 한 2,500리터 정도가 사용을 하고 밀은 한 1kg 생산하려면 한 300리터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소고기는 1kg 생산하려면 15,50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15톤 이상의 물이 들어가야지 소고기 1kg 한 덩어리가 나온다라고. 비교가 안 되네.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요즘 뭐 지구 위기를 막는다, 기후 위기를 막는다 할 때 좀 고기를 줄이자라는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소고기만 먹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채식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쳤을 때 네. 소고기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면 채식은 10사람을 먹일 수 있다. 똑같은 영양분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래서 소고기는 10억 명이라면 우리가 채식은 100억 명을 먹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 위기의 시대,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좀 고기를 줄이는 것도 좀 한번 각자가 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올림픽 때 선수촌에 고기도 거의 예, 없고 맞아요. 에어컨도 안 예. 되고 그래서 선수들은 엄청 고생했는데 시사하는 바는 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께 좀 그 마지막으로 이걸 여쭈면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뭐 가다듬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근데 그거 말고 저 이야기 잠깐 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좀 이러이러한 것들 좀 먼저 신경 써서 실천하라라고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보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 가치 있는 일에 좀 각 시민들이 좀 참여하는 이러한 것들. 이 세상은 아무튼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제도화가 되질 않으면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제도화가 되는 것, 정치적 압박을 가해야 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런 연대가 대단히 필요하다. 그 말씀은 결국 이게 착한 시민만 되려고 하지 말고 참여하는 시민이 예. 돼야 된다. 예. 이런 얘기로 정리가 그게 됐을 아니면 이 세상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국가정책 정치가들이 알아서 해줄 일이 아니거든요. 국가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된다 시민들이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의 좀 결론으로 삼으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